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영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조재현입니다. 최근에 CS Corrected Monochromated TEM인 테미스G가 37동 104호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재료 분석 센터에도 TEM이 3대 정도 있는데 새로운 TEM을 왜 구입했는지, 테미스G로만 할 수 있는 분석이 어떤 건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료 분석 워크숍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연사분들이 토모그래피와 4D 디텍터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 방법 등 아주 잘 설명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워크숍에서 테미스G가 기존 분석센터의 TEM들과 차별화되는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모노크로메이티드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노크로메이티드란 광학에서 저희가 레이저를 쓰는 이유가 에너지가 아주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자빔 중에서도 에너지가 아주 일정한 빔을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란 전자가 에너지를 잃은 정도를 스펙트로스코피 형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의미인데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전자가 에너지를 수 일렉트론 볼트 이하로 잃는 로로스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광학 쪽에서는 UV 비지블, IR 등의 스펙트로스코피가 주로 봐오던 에너지 영역대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고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가 어떤 건지, 왜 테미스G의 일스가 특히 강력한 툴인지, 또 어떤 샘플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이터를 얻어가실 수 있는지와 같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생소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일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로로스 일스란 또 어떤 걸 얘기하는지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또 로로스 일스는 재료의 어떤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다른 그룹에서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한 후에 실제로 실험을 하려고 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 테미스G 장비의 스펙이나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갖춰야 될 얼라이먼트 과정을 조금 더 유의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미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본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들을 예시로 몇 개 보여드리면서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로스 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TEM 내부에서 샘플의 전자빔이 조사될 때 프로브 일렉트론과 전자를 맞는 솔리드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TEM 내부에서 프로브 일렉트론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볼트로 가속된 전자로 무척 빠르고 얇은 TEM 시편을 만나면 대다수의 경우 에너지를 전혀 잃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 중에는 모멘텀의 변화도 없이 그냥 투과한 전자도 있고 샘플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멘텀 트랜스퍼만 된 디프렉티드 빔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일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일부의 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샘플의 전자라고, 샘플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릴렉세이션 하면서 빛을 내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방출하기도 하고 오제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등을 발생시키는 세컨더리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신호는 이제 제각기 TEM 내부의 다양한 분석 기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스는 샘플이 방출하는 세컨더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일렉트론 중에서 샘플을 들뜨게 하는데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 일부를 잃고 샘플을 투과한 이닐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을 이용한 분석 기법입니다. 이 이닐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은 샘플에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전달했는지에 따라서 샘플을 투과한 후 최종적으로 가진 에너지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를 빛의 프리즘을 이용해서 색에 따라 경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 마그네틱 프리즘을 이용하면 에너지에 따라서 전자의 이동 경로를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얻은 정보가 바로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럼입니다. 전자가 잃은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전자 개수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기록하게 되며, 어떤 크기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높은 확률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측하는 것이 바로 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닐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이 잃은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샘플에 전달한 에너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샘플은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다양한 형식으로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림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휘편 내 전자들이 합동적으로 오실레이트하는 플라즈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먼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싱글 일렉트론 익스테이션을 살펴보면, 크게 이너 쉘의 전자를 익사이시키는 것과 아우터 쉘의 전자를 익사이시키는 경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너 쉘에 존재하던 전자가 비어있던 컨덕션 밴드나 베큐um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되는 경우에는 아토믹 일렉트론의 본딩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수백 일렉트론 볼트의 코어 로스라고 불리우는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아우터쉘에 존재하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나 베큐um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될 때에는 아토믹 캐릭터보다는 샘플의 전자기적 성질을 알 수가 있죠.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조인트 텐시티 오브 스테이츠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스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에너지를 전혀 잃지 않은 일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들이 나타내는 제로로스 인텐시티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장 크고, 에너지 로스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일렉트론 볼트 이내의 영역인 로로스 리즌과 수백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코어 로스 리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둘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유는 두 영역이 담고 있는 샘플의 정보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로스 리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샘플의 솔리드 스테이트 캐릭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인 포논의 에너지는 1 일렉트론 볼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수준인데 로로스 영역에 속하고요. 밸런스 밴드나 디펙트 스테이트의 전자가 비어있는 컨덕션 밴드로 들뜨는 인터밴드 트랜지션도 보통 수 일렉트론 볼트 수준으로 이 영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의 전자들이 외부의 전자기장에 의해서 합동적으로 오실레이션 하는 플라즈몬, 서페이스 인터페이스, 벌크 플라즈몬 모두 수에서 수십 일렉트론 볼트 스케일에 있는데, 역시 로로스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다들 관심이 가장 많으실 밴드갭 정보도 로로스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광학으로는 이제 UV 비주얼 스펙트로스코피나 I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성들이 모두 로로스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어 로스 리즌의 정보는 XPS,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토믹 캐릭터를 관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비밀 조사된 영역에 존재하는지를 캐릭터리스틱 엣지의 위치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고, 니어 엣지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케미컬 스테이트, 주로 옥시데이션 넘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익스텐디드 에너지 로스 파인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쿨디네이션 넘버도 알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코어로스보다는 로로스 영역 위주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 코어로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로스 일스 신호의 피지컬한 오리진을 찾아보면 다이렉트릭 펑션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경우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전하가 있는 입자이고, 고전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하는
샘플을 통과하거나 샘플 근처를 지나가는 동안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순간적으로 펄스처럼 발생시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그 리스폰스에 필요한 에너지만큼 해당하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의 일렉트로마그네틱 리스폰스 펑션인 다이렉트릭 펑션을 기반으로 로로스일스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3차원 방향으로 무한하여서 지오메트리 이펙트나 다른 아티팩트가 전혀 없고 호모지니어스한 샘플의 경우 빠른 전자가 지나갈 때 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시그마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으로 해당 스캐터링 현상이 일어날 확률에 비례하는 값이고, 그래서 로로스 일스의 인텐시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디텍트하는 솔리드 앵글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E는 이른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세타는 일렉트론이 스캐터링 되는 각도인데요. 결국 이건 스캐터링 앵글과 에너지 로스에 따른 이닐라스틱 스캐터링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식인 것이죠.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스캐터링 앵글 디펜던스인데 에너지를 잃은 전자들도 대부분은 스캐터링 앵글이 0인 포워드 스캐터링에 몰려있고 스캐터링 앵글에 대해 그 확률이 로렌치안 분포를 가집니다. 세타 E, 여기서 보이는 세타 E는 캐릭터리스틱 스캐터링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큼의 에너지 로스가 있는 전자들의 개수 분포가 절반이 되는 스캐터링 앵글을 의미합니다. 이 세타 E는 보려고 하는 에너지 로스가 커질수록 커지는 값이어서 이른 에너지가 클수록 스캐터링 앵글에 대한 스캐터드 일렉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이 브로드닝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세타 E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스를 찍을 때 모든 방향으로 스캐터드된 전자를 다 받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산란 각도에서 나타나는 렌즈 에버레이션을 줄이거나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정보만 얻기 위해서 앵글 리미팅 어퍼처를 이용해서 포워드 방향의 정보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스캐터링 앵글 베타 이하의 각도로 스캐터드된 전자들만 신호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컬렉션 앵글 베타를 결정할 때 세타 E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보고자 하는 에너지 영역의 세타 E보다 2배 혹은 3배 정도로 베타가 적당히 확보가 되어야만 신호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을 보시면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1의 이미지너리 파트의 크로스 섹션이 비례하는데 이는 이제 입실론을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놓고 전개를 하게 되면 입실론의 이미지너리 파트인 입실론 2에 비례하는 값이 되면서 광학 측정의 앱솔프션과 같은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광학 측정 대신에 TEM 내부에서 로로스 일스를 측정하고자 하냐 물으실 수가 있는데 TEM을 사용한 다양한 분석에서 가장 큰 장점은 공간 분해능입니다. 광학 측정을 할 경우에는 보통 빛의 파장에 해당하는 수백 나노미터의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데 수백 킬로볼트로 가속된 전자는 이론적으로 아톰 사이의 거리와 비견한 수준으로 파장이 짧기 때문에 공간 분해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만약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씬필름에서의 전자 구조가 알고 싶거나 나노파티클의 집합체가 아닌 싱글 파티클의 전자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싶다면 TEM이 가장 적합한 툴이 되는 거죠. 하지만 TEM은 프로브 전자 파동의 파장이
원자 사이 거리만큼 짧다고 해서 옵티컬 프로퍼티 역시 그 수준의 공간 분해능으로 반드시 측정 가능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프로브 일렉트론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프로브가 위치하는 곳에만 파인하게 로컬라이즈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특성상 인텐시티는 줄어들더라도 공간 전체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호가 비롯되는 실제 영역을 프로브 사이즈보다 브로드닝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에너지 로스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넓은 영역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고, 즉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심하고 프라이머리 전자의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이 디로컬라이제이션은 더 심해지는 편입니다. 이 디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10 일렉트론 볼트 이내의 에너지 로스를 갖는 프로세스들은 3나노미터 이하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물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 나노미터 수준에서 옵티컬 프로퍼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DEM 내부의 로로스 일스는 여전히 상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로컬라이제이션 역시 좋게 활용하면 일렉트론 빔을 직접 조이지 않고, 즉 빔에 의한 시편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도 나노파티클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알 수 있는 얼로프 일스라는 테크닉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금 SiO2 나노파티클에 직접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고도 근처의 전자빔을 위치시킴으로써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일스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인데요. 거리가 멀수록 얼로프 일스의 신호 인텐시티는 약해지지만 빔 데미지는 줄어드는 효과가 또 있으므로 트레이드 오프를 잘 최적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얼로프 빔 일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 빔 센서티브 매테리얼의 전자 구조를 로컬하게 알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DEM 일스를 이용해서 높은 공간 분해능으로 옵티컬 일렉트로닉 프로퍼티를 분석하는 것은 테미스G가 들어오면서부터 분석센터의 장비로는 비로소 가능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장비들의 에너지 분해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TEM에서 이제 200kV, 300kV 전압을 고정시켜서 전자를 엑셀러레이션 시켜도 실제로 소스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고 에너지가 브로드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소스의 에너지 스프레드가 0.8에서 0.9 일렉트론 볼트 수준이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가장 큰 제로로스 픽이 옆으로 두꺼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베이스라인도 올라와서 이제 저에너지 영역대에 신호가 나타나게 되더라도 이제 컨트라스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관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미스G의 경우에는 이제 모노크로메이터라는 장치가 건 바로 아래에 장착이 되는데요. 소스 일렉트론을 프리즘처럼 에너지에 따라서 펼친 후에 에너지에 따라 펼쳐놓은 플레인에 메케니컬한 슬릿을 넣게 되고, 이는 소스의 피직스에 의해 결정되는 소스 일렉트론의 에너지 스프레드보다 더 작은 에너지 스프레드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자의 이동 경로에 수직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적절히 가해주게 되면 전자의 옵틱 엑시스 방향 속도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게 되고 에너지별로 포커싱 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슬릿을 넣으면 좀 더 에너지 스프레드가 적은 일렉트론 빔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에너지에 따라 공간에서 펼쳐지는 정도가 더 커지고, 같은 메케니컬 크기의 슬릿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 스프레드가 더 작은 일렉트론 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스의 에너지 레졸루션은 제로로스 픽의 풀 위드
maximum, 즉 맥시멈 인텐시티의 절반이 되는 빔의 width로 얘기하는데, 장비 회사의 팜플렛에서는 모노크로메이티드 일스를 사용하기 전에 1 일렉트론 볼트였던 full width half maximum이 모노크로메이터 사용 후에 0.2 일렉트론 볼트까지 좋아진다고 나와 있었고, 제 경험상 현재 서울대학교의 테미스지는 모노크로메이터 익시테이션 1.0 기준으로 0.1 일렉트론 볼트 수준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의 로로스 시그널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존 장비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연구들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로로스 일스의 피직스보다는 실제로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특히 모노크로메이티드 일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10 일렉트론 볼트 이내의 신호로는 어떤 연구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로로스 피크를 구성하는 일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과 에너지를 잃은 인일라스틱 스캐터드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전자개수 비율로 샘플의 두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무한히 진행할 때 스캐터링과 다음 스캐터링 사이의 평균 거리를 mean free path 람다라고 합니다. 전자가 샘플을 통과하면서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할 확률은 두께를 mean free path 람다로 나누어진 T over 람다에 대한 푸아숭 분포를 이루게 되죠. 전자가 스캐터링을 하나도 하지 않고 투과할 경우는 n의 제로를 넣어서 p0가 되는데, 이것은 로로스 일스를 충분히 큰 에너지 영역에서 얻었을 때 제로로스 인텐시티인 I0와 전체 인텐시티인 IT를 비율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 프리 패스에 대한 배수로 샘플의 로컬한 두께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일스 측정에서는 한 전자가 이넬라스틱 스캐터링을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렉트론이 E1만큼 잃는 스캐터링 이후에 E2만큼 잃는 스캐터링을 하고 나온 전자인지, 아니면 한 번에 E1 플러스 E2만큼의 에너지를 잃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전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신호가 복잡해지고 해석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스 측정에서는 샘플이 얇아야 하고, 보통 T 오버 람다 값 기준으로 2를 절대로 넘지 않는 선, 가장 최적으로는 0.3에서 0.5 정도는 되어야 깨끗하게 싱글 스캐터드 일렉트론만으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thickness 맵을 측정해서 local thickness variation을 알 수가 있는데, 일스 측정 전에 일스 측정에 적합한 두께인지, 어떤 영역이 더 적합한 두께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노크로메이터의 도입으로 가능해진 로로스 일스의 활용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첫째로는 밴드갭과 밴드갭 사이에 존재하는 디펙트에 의한 갭 스테이트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밴드갭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솔리드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일렉트론도 그 에너지부터 에너지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로스 스펙트럼에서 일정 에너지 이상부터 인텐시티가 쑥 높아지는 원덕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옵티컬 측정에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Al2O3 기판 위에 카드뮴을 도핑한 진콕사이드 필름의 밴드갭을 매핑한 그림인데요. 다른 그룹의 결과이고요. 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밴드갭 에너지대에서 말씀드린 디로컬라이제이션 정도는 5나노미터 정도인데요. 보시면 인터페이스에서 그래주얼한 밴드갭 변화를 5나노미터 수준의 공간 분해능으로 관찰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파티클은 TiO2 나노파티클이고요. 니켈 나노파티클이 데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니켈 나노파티클에 의해서 변화된 TiO2의 서피스 스테이트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P.A. 크로지어 교수님 그룹의 논문인데요. 하지만 로로스 일스는 density of states뿐만 아니라 샘플의 지오메트리, 소프트 그리드 이펙트, 가속 전압 등에 따라서 미스리딩 될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갭 사이에 픽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갭 스테이트가 있다고 믿을 수는 없고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DFT 등의 시뮬레이션을 동반하여서 실험 조건을 정확히 알고 주의 깊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Localized Surface Plasmon입니다. 이 역시 로로스 일스 영역에서 신호를 생성하는 물리 현상인데요. 메탈 나노파티클에서 파티클보다 파장이 긴 외부의 전자기장이 가해지면 메탈의 자유전자들이 합동적으로 오실레이션 하는데 이를 Localized Surface Plasmon이라고 부릅니다. 로컬하게 전자기장을 파티클 근처에 강하게 컨파인해서 광촉매나 센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서브 파티클 수준에서 어떤 부분의 근접장이 강한지, 포토닉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많은지를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실버 나노 트라이앵글 플레이트에서 꼭지점에서 엣지 방향으로 갈수록 서로 다른 에너지 로컬라이즈드 서피스 플라즈몬이 많이 분포한다는 걸 스템 일스로 처음 보인 것이고요. 스템 일스를 스팬 위에서 스캔하면서 측정하는 스템 일스 스펙트럼 이미지를 10편을 틸트해가면서 여러 각도에서 얻게 되면은 3차원 공간에서도 에너지별 플라즈몬의 공간 분포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로스 스템 일스 토모그래피 실험은 아주 많은 시간이 들고 10편이 전자빔에 강해야 하며 컨테미네이션도 없애야 가능한 실험입니다. 로로스 일스로 또 할 수 있는 일 중에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인 포논 관찰이 있습니다. 150나노미터 마그네슘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보고 계신데요. 001존에서 본 70mm EV의 포논은 코너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77mm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의 포논이 페이스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 또 시뮬레이션으로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이 결과를 낸 그룹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로로스 일스 스템 일스 토모그래피 를 통해서 동일한 마그네슘 옥사이드 파티클에서 포논 공간 분포를 3차원 이미징하여서 사이언스에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TEM 로로스 일스를 이용하면 포논 역시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분해능으로 공간 분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데이터 역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측정하는 결과인데요. 실리콘에서는 없다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에서는 나타나고 백큐에서는 디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로스 일스의 컨셉과 이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실제로 로로스 일스 측정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